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계에서 디지털 트윈, 유니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 한 20여 개의 하드코어 프로젝트가 동작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사례, 그리고 그 사례에서 발견한 교훈들이 무엇이고 그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인 구조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산업이 변하고 가치에 대한 생성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생산성에 대한 핵심 지표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중들께서 어디에 관심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한번 간단히 여쭐게요. 제조업체에서 현재 몸담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15%, 20% 정도. 그러면은 게임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오히려 더 적네요. 일단은 제조업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게임이 도대체 왜 생뚱맞게 들어왔는지 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왜 해야 되고 현재 무엇을 하고 미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의 요약된 발견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례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40분의 저와의 이야기 속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공간 문맥을 발견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산업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체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이라고 말하는 EPC 산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문 받아가지고 제대로 설계해서 재료 사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주 산업, 턴키 비즈니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 자동차, 지금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이 디지털 트윈이 또 필요하고 있고요. 자, 그럼 공간 문맥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인류가 모든 과학 기술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틸리티를 만드는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함의 이유는 구조적인 데이터와 비구조적인 데이터가 섞여 있어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글로 표로 쓸 수 있는 정보들하고 말로 또는 봐야만 하는 정보들이 섞여 있어서 거기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최적의 의사결정은 보통 세 가지 축으로 나눠집니다. 납기, 딜리버리, 그 다음에 품질, 퀄리티, 그리고 비용이에요. 그래서 DQC에 대한 그 축을 세 개를 어떻게 원하는 버짓 안에서 원하는 납기일 안에서 품질을 맞출 것인가는 보통 신의 영역으로 여깁니다. 세 개 다 최적화하는 것은.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는 최적화하는데 세 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쭉 들어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어널리틱스를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현실은 워크플로우대로 움직이지 않고 작업 지시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정된 대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즉흥적인 판단, 애드혹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이 변화가 임펄스가 막 뛰거든요. 리드 타임에 들어오기로 한 게 안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공정에 대한 복잡성이 얼마나 힘든지도 설계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테이블 안에서 보드룸에 앉아서 의사결정제를 보통 현명한 판단을 못해요. 왜? 리포트로 보고 그림으로 보고 그래프로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간 문맥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석유 시출을 하는 그 먼 바다에 나가는 공장입니다. 해양 플랜트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 배관들이 있고 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압 기계들이 있고 얽혀 있어요. 여기서 저 가운데 있는 저 도형 그림 공간이 딱 없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저 하늘색 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리포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의 칼럼은 부품 번호라든지 어떤 모듈 번호, 컨스트럭션 유닛에 대한 번호입니다. 이 유닛이 왜 공정률이 저기는 올라가고 저기는 내려갔고, 그리고 여기에는 왜 아웃소싱 파트너들, 우리가 기존에 계약한 조직이라서 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성이 왜 여기는 안 좋은가에 대해서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 3D 화면을 보고 내부를 엑스레이처럼 잘라보고 하면서 여기는 실제 부품은 적지만은 매우 거대한 부품이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이 몇 명 안 들어가서 작업성이 안 나오는구나. 실제 삼성중공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성을 하는 외부 아웃소싱 업체가 면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디지털 트윈이 없어서 3D CAD를 전부 다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일일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3D 모델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엑스레이 하거나 CT 찍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아까 한국건설연구원의 서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설계 쪽의 CAD하고 운영단의 CAD가 궁합이 맞아야 돼요. 싱크로나이즈. 근데 안 됩니다. 왜냐? 설계 쪽은 보통 구조 해석이라든지 수치 해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형상 정보, shape information과 상태 정보, state 정보들이 일단은 굉장히 다양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정보들이 막 뭉쳐져 있어서 뭔가 하나를 변화시키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parent, child node에 대한 computational needs가 굉장히 높아요. 뭐 하나 보려면 버벅버벅대고 그 값비싼 컴퓨터를 항상 그 작업 현장에 둘 수도 없고 이런 난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공간 문맥을 하기 위해서 비구조적인 상태를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서 아하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들이 스테이트 정보 또는 구조적인 정보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데이터와 같이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릴 것이냐, 싱크를 맞출 것이냐. 정보의 속성 차원에서의 싱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결국은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뭐 포린 키라든지 어떤 데이터 필드로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대형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이 풍압이나 풍향에 대한 이 기구 설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 완벽한 시뮬레이션은 없고요. 그러면 이 완벽이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펑셔널 모델이라든지 이론적인 모델이 현상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왜? 무시하는 팩터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요. 계산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그러면 그 무시한 팩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과 예측의 어떤 변이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직관이나 경험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직관과 경험을 모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디지털 트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놀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작업장에 있는 김 반장하고 이씨 아저씨가 연구소에 있는 최 박사하고 편안하게 하려면 뭔가를 보고 놀아야 되는데 뭔가를 보고 논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영역도 서로 다르고 수치 해석으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직관을 가지고 있는 토의를 하는 거와, 그래서 직관을 가지고 토의를 노는 쪽에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를 붙여가지고 그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볼 때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접목을 시키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컴포넌트를 잘 달면은 이런 오류들을 걷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드라이독이라고 큰 메마른 그 어항 같은 곳이죠. 그래서 배를 금붕어라 하면 이 금붕어가 몇 마리가 여기 놀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 뭐 적게는 뭐 몇 천억 정도의 어떤 배 한 척당 그런 예산으로 짧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수주를 하는데, 저 드라이독은 거대한 부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 드라이독에 대한 가용성,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분지로 하고 있습니다. 마분지 오려가지고, 그래서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철을 자르고 그 다음에 킬링 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을 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일정 사이에 또 중일정이 있고 작업장의 상세 일정이 있는데 이런 일정과 일정들을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예측한 것과 생산한 것들이 악우를 막게 할 것이냐. 중장기 정도 향상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들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저런 행위들을 마분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든 알고리즘이하게 하자. 근데 알고리즘이하게 안 된 거는 쉐입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쉐입의 정보가 어떤 오브젝트의 특정 단위들이 ERP라든지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 다음에 Material Resource Planning 또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나 이런 다양한 피지컬 월드를 동작시키는 그런 기관계의 시스템 내지는 알고리즘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찾아낼 것이냐가 저희들이 바라볼 때 공간 문맥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간 문맥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공간 문맥. 그리고 현재 그 공간 문맥을 가지고 해양 플랜트, 배 만드는데 자동차 항공기에는 저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의 싱가포르의 전기차 공장인데 그쪽에서 지금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어떤 대외적인 것 때문에 상황은 시멘스 상황이고요. 해양 플랜트는 뭐 현대중공업, 조선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과기부 산하 기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수소 추진 선박선에 대해서 원거리 있는 것을 인랜드에서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리고 아래 항공기는 우리나라 KF-21 전투기를 만든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에 있죠. 거기에 이제 민항기 부분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보시면 저렇게 복잡한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니즈는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그게 공간 정보와 상태 정보, 비구조적인가 구조적인 걸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설계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인데 공정을 설계하는 단계도 정량적이고 그리고 모델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있는 노하우를 주고 싶은데 그건 비정형적으로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제이슨의 키 밸류 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그 장인들이 이러면 야 이거 이래 돼야 돼 이러거든요. 이거 이래 돼야 돼가 키고 밸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지식을 추출해냅니다. knowledge extraction 해서 저희들이 말을 할 때는 Asset Admin Shell AAS라는 스탠다드가 유엔에서 권고가 되었고 그 권고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 유니티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사용자의 어떤 개입이죠. 휴먼 인터벤션이 있고 인터벤션 있는 것들을 쭉 모읍니다. 모으는데 잘 모아야 되겠죠. 그 비즈니스 로직을 알아야 되고 워크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이거 굉장히 도메인 디펜던트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결과와 현재 가용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켜서 어떤 특정 패턴을 클러스터링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링이 의미가 있느냐 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러스터가 아니면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업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루트를 타고 저희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방금 했던 그런 공간 문맥을 처리하기 위해서 팀플로우라는 서비스 타일을 한 15개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스탠드얼론으로 돌릴 수도 있고 클라우드로 돌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수소 추진선에 관한 건데요. 공간 문맥이란 차원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원거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 있는 걸 사용자가 클릭할 수도 있고 GPS를 받아서 자동으로 트래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클릭해서 하나의 어떤 목적지 배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한 이건 약간 뭐 시네파 그 영화 효과네요. 그래서 그 배가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떠하며 이런 것들 있으려면 그 데이터 획득 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있는 엔티티가 어떤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면 풍향과 풍압이 있을 때 이 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 보수라는 것이 프리벤티브 메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민타임 비팀 페일리어,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으니까 그걸 길게 하기 위해서 예측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정박하는 곳에 그 부품을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보통 새로운 그 배들은 그 추진 연료 시스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배관도 다르고 그 배관에 대한 압력에 대한 노하우, 설계 노하우도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데이터를 계속해서 실증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그것들이 실제 원양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랜드 이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DB에 들어가서 아까 스페이스라는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백단에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33개월짜리고요. 그 시각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해서 조선 건조 공정의 효율화 시스템을 하자는 건데, 조선은 한 13, 14가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중에 대형 조립 공정에 대한 것이 코스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도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요. 실제 존재하자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러닝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판단은 현장을 밑에 사진이 3개 보이죠. 목포 있는 조선소입니다. 찍어가지고 여러 개의 뷰가 지금 봤을 때 몇 %다라고 우측에 주황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거냐는데, 실제 아주 유능한 공정 엔지니어들이 아침 먹고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 큰 야들을 돕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은 여의도 한 3배, 2배 정도 돼요. 여의도가 3제곱킬로미터고 울산이 한 6.2 정도 되니까요. 그 넓은 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자신은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그 안전에 대한 IoT 센서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이거는 그 비행기 공장의 Proof of Concept 레벨입니다. 실제 내부 워크플로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안이니까. 그래서 뭐 전투기는 안 하고 저희들은 민항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항기에서 보고자 하는 우리나라 카이는 전체 비행기는 못하고 날개 정도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에 납품하는데 그 에어버스에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는 오버홀 어떤 유지 보수를 하는데 그 엔진의 상태라든지 유체 역학을 우리가 유니티 자체가 하진 않지만 외부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각각의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그 컴포넌트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저기들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스페이스 오브젝트와 연결시키고, 이게 항상 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DT 구조를 보면 이제 조금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종속적인 경량화를 저희들은 WDC라고 특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곤이라든지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치 해석으로 하지 않고 워크플로우다, 엔지니어링이다, 프로큐어먼트다, 컨스트럭션이다. 컨스트럭션 안에서도 뭐 소조, 중조, 대조, 뭐 작업 공정마다 아주 많죠. 거기에 해당하는 니즈가 뭐냐? 그러면 그 레졸루션을, 스페이스 오브젝트에 대한 레졸루션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매니지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이 클라우드 상에서 도는 모니터링과 프리벤티브 메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축이 있을 때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3가지 축이고, 플로우 바인드, 시멘틱, 워크플로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의 어레인지하고 그 플로우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플로우 바인드는 데이터 획득층입니다. 그래서 IoT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런 쭉 산업용 장비들하고 쭉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인터페이스가 저기에서는 스테이트 상태 정보로 들어오니까 시만틱스, 이때 시만틱스는 공간 문맥입니다. 스페셜
시만틱스 거기와 연결하는데 UV, 뭐 언폴디드 볼륨이라든지 서피스라든지 볼륨이라든지 그런 레이캐스팅이라든지 씬이라든지 저희가 정의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스페이스 엔티티들을 집합을 저희들이 정의를 해요. 요거 상당히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시만틱스가 있어야 밸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밸류 프로세싱을 할 것이고 그 시만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데이터 스트럭처는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가 산업계마다 필요한 엄청나게 무한대의 워크플로우가 있겠죠. 근데 그게 공간이 정형화되고 비정형적이었는데 뒤에는 무수히 많은 난센스 정형 데이터들이 테이블들이 노멀라이즈도 안 되고 리던던시도 엄청나게 많은 것 있을 때 그걸 노멀라이즈, 머지 앤 프루닝 해가지고 스페이스와 연결시켜서 워크플로우 바인드에 대한 어떤 유니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위즐 레벨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이라는 플로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딕시 레벨은 엔드 유저 인파워먼트, 사용자에게 권한 위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발자들이 저걸 쓰고 딕시 어레인저로 실무자들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에 가서 노된 링크로 워크플로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안전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통합 유저 인터페이스나 UX가 원할 때 드릴 업다운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돼요. 사실 데이터 테이블만 가지고 이거 옛날부터 했죠. 근데 스페이스하고 연결한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국가과학기술부 과제의 일부 장편인데 왼쪽에 그 피지컬 월드가 있습니다. 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에서 자동으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막 받아옵니다.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롤러가 돌고 뭐 소터들이 돌고 화재 감시가 있고 그리고 레가시 CCTV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져야 되고 어떻게 얼러트가 되고 어떻게 쏟아웃 해가지고 쌓여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비트 브릿지로 받아와 가지고 데이터 던전이라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컨텍스트 캠퍼라는 프로덕트 이름으로 프리 프로세싱을 하게 돼요. 프로덕트 이름이지만 여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어떻게 마사지 하겠다는 로직들이 전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조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저기 키워드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상상을 마구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Essential Element라는 것으로 워크플로우 단에 API 셋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어포즈라는 것으로 그 API를 끌어내서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기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C샵에 뭐 블레이저 기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클라우드로 도는데 실제 디벨로먼트 데브와 옵스는 저희들은 구분해서 돌 때가 있습니다. 데브 옵스는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 왜냐하면 이 시큐리티 문제가 제조업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의 시큐리티 인증을 받은 게 한국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어서 네이버 쪽에서 오퍼레이셔널 클라우드를 돌고요. 러닝 그 다음에 디벨로먼트 클라우드는 애저에서 돌고 이런 식으로 다 그 파이프라인은 스무스하게 잘 돌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이제 새로운 그 IoT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프로프라이터리 API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비트 브릿지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한 장표지만 굉장히 할 일들이 많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프리벤티브 메셔나 시뮬레이션 이거는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저희들의 개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상이 아까 보셨던 그런 디벨로먼트 아키텍처로 트랜슬레이션 된 거고요. 이 사상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잘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10여 개 과제를 엄청나게 밀도 있게 그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품을 설계하거나 기획하지는 못했고요. 고객의 요구를 듣다 보니까 그게 이래 되는구나 하고 발생적으로 알게 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뭐 raw CAD라든지 그리고 뭐 프리프로세스드 그 임포트 유니티 이 세 개 모듈이 경량화에 대한 핵심이고 그다음에 value added data link라는 것이 백엔드에 있는 레가시 링크를 뭉치는 어떤 그 코드 모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젠 호모지니어스 엔트리가 결국은 뭐 장삼이사와 김 박사가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제시하는 어떤 유저 UI
UX 단위 되고 그것들이 비즈니스 유닛이나 로직에 따라서 다 핸들러가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계층을 가지고 팀 코어, 팀 링크, 팀 뷰라는 프로덕트, 이건 레가시입니다. 온 프레미스에서 돌고 앞에 있는 것이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에셋이라든지 이것이 비저빌리티가 에셋이 된다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MIT 슬론 스쿨의 말입니다. 작년 10월 26일 날 발표한 저널에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뭐 인적 자원이 에셋이다, 그 다음에 캐피탈 에셋이다, 시설이다, 뭐 이런 것들이 노하우다 이랬잖아요. 근데 비저빌리티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죠. 기술은 발달하지만. 하지만 이 복잡한 것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천재도 복잡한 데서는 실수를 하니까요. 어떻게 관통하는 것을 줄 것이냐. 그 관통은 모순을 순리로 바꿔내는 데인데 그 모순의 핵심이 스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근데 그 스페이스를 뒤에 있는 그 스트럭처드 인포메이션과 매핑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안 했다는 거죠. 비싸고. 왜냐하면 설계용 그 CAD가 있지만 오퍼레이셔널 CAD는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에러 생기고 안 맞기 때문에 회사가 포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썬크 코스트로 매몰 비용으로 수십억을 날려버렸어요. 기존 EPC 조직들이. 근데 설계 CAD로 오퍼레이션 CAD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누군가가 해놨다면 그거 괜찮네 이랬던 거죠. 해봤더니 엄청난 이게 가치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조직 안에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옵티마이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밸류 체인 옵티마이저 VCO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라는 것이 하나의 자산이고 그러면 그 비저빌리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있으니까 이 외에 이 라인에 대해서 프로덕티비티가 공수에 따라서 또는 돈에 따라서 이게 리니하게 안 가고 막 난 리니하게 움직이냐 로직이 왜 없어? 한번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그 고를 가지고 비저빌리티를 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비저빌리티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 트랙에서 내가 30년 자랐지만은 임원이 되고 나니까 다른 트랙은 내가 페이퍼로만 봐서 감이 없다는 거죠.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 드리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보통 썩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비저빌리티 드리븐 데이터가 한 80%예요. 한 20% 채 못 되는 게 내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저빌리티에 대한 디자인 내지는 요구사항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이라는 그 조직도 처음에 CCTV를 달아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보자 일단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그 본 거에 대한 프로세스 마이닝은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나중에는 에셋 어드민 쉘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셋이라는 많은 머신 이퀴먼트 퍼실리티인데 비저빌리티도 하나의 에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쉘이 뭐냐? 쉘은 밑에 있는 다양한 밸류들, 데이터들, 그걸 오퍼레이션하는 프로세스들을 접근할 수 있는 패스 또는 통로죠. 그래서 AAS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공간 문맥을 AAS 기반으로 하는데 DT, 그게 DT라고 하는데 그게 유니티가 많이 속도를 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 온 비저빌리티를 조직의 KPI로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규 집단 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쓴 말입니다. 뭐 통계적으로도 하고 뭐 스토캐스틱 뭐 앙상블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놓쳐버리는 게 많고 데이터 애퀴지션, 데이터 팩트 레이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봐야 되고 제이슨 노테이션으로 지식 추출한 것들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된다. 이게 제 마지막 메시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팀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 안산에 있었는데 한국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라고 국가에서 투자했는데 그 미쓰비시
한국 미쓰비시하고 현대 로보틱스가 했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로봇 팔이며 뭐 물리며 MES라고 그러죠.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그래서 요구를 주면은 기계가 쭉 워크플로우를 타요. 그런 것들을 그 팀 링크, 팀 코어, 팀 뷰로 구현을 했습니다. 대규모 설비 시설 3D 모델링 자연스럽게 렌더링 되는지 데모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건 아주 일부만 공개 가능한 것만 했고요. 이 폐쇄된 방에서는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공간 문맥 분석 위해서 지오데이터 확보, 그러니까 GIS 레벨 필요한데 대부분 데이터는 지오데이터 없거나 표준화한 데이터 포맷 없는데 어떻게 확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대형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나머지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레이저 스캐닝을 떴고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협력 파트너가 있고 그러면 그 더미 클라우드를 벡터라이징하고 그 벡터라이징 된 거에 시만틱스를 저희가 입혀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마다 인풋 생성 과정이 필요한데 필요한 인풋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공수. 디지털 트윈의 인풋의 핵심은 처음에 원천 캐드, 로 캐드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그냥 떠야 돼요. 뜬다는 것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그냥 뜨면은 이거는 덤이기 때문에 백엔드에 있는 레거시 데이터와 연관관계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브젝트, 스페이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근데 설계 캐드를 가지고 하면은 설계 캐드는 일반적으로 제조하고 다 연결되고 인벤토리, 뭐 로지스틱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실마리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8개월 평균 하면 웬만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거치지 않으면 3년, 4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도 이런 세션 할 때 칼텍산 경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솔루션 중 블레이저 기반 제작 있다고 할 C# 블레이저 제작이 C# 블레이저는 많이는 안 되고요. 지금 웹 기반으로는 자바스크립트하고 리액트 프레임워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저희가 백엔드가 C샵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그 기술에 대한 정합성이랄까요. 그리고 그 학습 효과에 대한 뭐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블레이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활성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